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이번 8강에서는요, 현대정부와 통일정책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5년 8월 15일에 우리나라가 이제 광복, 해방이 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사실 정부는 3년 뒤인 48년에 만들어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자, 그때부터 현대 정부까지 지금 대통령까지 어떤 식으로 대통령이 바뀌었는지 역대 대통령 대회에서 조금 쫙 살펴보고요. 그 중에서 시험에 가장 잘 나온다는 개헌 두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통일정책을 살펴보면 이 시간이 끝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한번 연표를 좀 살펴볼 텐데 1945년부터 지금 이제 현재까지의 대통령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45년 8월 15일에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지만 그때 우리나라 열심히 독립운동을 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방된 이유는요, 일제가 패망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제가 패망하고 우리나라만 덩그러니 남았을 때 우리나라에 어떤 정부를 세워줘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 정부가 세워지는 기간 동안 미국이 대신 군사 정권을 통해서 통치를 하는 군정기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45년부터 48년까지 3년 동안 미군정기가 있었고요. 48년 8월 15일에 맞춰서 우리나라 정부가 딱 탄생하게 됩니다. 자, 그때부터 초대 대통령이 등장을 했죠. 근데 그 대통령은 바로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요, 1대부터 3대까지 총 3번의 대통령을 거쳐서 60년까지 집권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요, 4.19 혁명이라는 걸 통해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하야라고 표현하죠. 대통령에서 물러나다 보니까 그 다음 정권의 대통령으로 나오게 되는 분이 윤보선 대통령 4대인데요. 이분은 거의 시험에서 언급이 되지 않고 이 시기에 잠깐 대통령제에서 내각 책임제로 전환이 됐었기 때문에 이분보다는 그 내각, 장면 내각이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요, 윤보선이 집권하고 있을 때 이때 당시에 다시 한번 와! 지금 이 장면 내각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뒤엎는 사건이 한번 일어나니 이게 바로 5.16 군사정변이 되겠습니다. 61년이었고요. 5.16 군사정변을 통해서 박정희라는 군인이 군사정권을 이끌어가게 되죠. 그래서 2년 동안 군정기가 다시 한번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요, 박정희라는 사람이 본인이 다시 대통령으로 등장을 해서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선출이 되게 되는데 이때부터 박정희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참 길어요. 63년부터 79년까지 5대부터 9대 대통령까지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 시대까지는요, 대통령을 2번까지만 할 수 있었습니다. 중임이라고 해요. 2번까지만 가능한데 아까 이승만 대통령이라든지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는 2번보다 더 했죠. 그러면 뭔가 헌법을 바꿔서 어떤 기본적인 법을 바꿔서 조금 장기 집권을 했었다라고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와서 박정희 대통령이 쭉 집권을 하다가 결국은 중앙정보부장에게 피살을 당해서 12.6 사태라는 게 일어나게 되고 대통령이 서거하자 대통령을 대신해서 권한대행을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분이 바로 최규화라는 분이고요. 이분이 권한대행을 하다가 대통령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잠깐 10대인데 10대 대통령에서 아주 잠깐이었고 누가 등장하냐면 다시 한번 군인 세력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 새로운 군부 세력, 그래서 신군부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두환이라든지 노태우라든지 이런 인물들이 신군부 안에 소속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전두환이라는 인물이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당선이 되게 되고 이분이 80년부터 88년까지 2번의 임기를 거치게 됩니다. 자, 근데요, 문제는 이때 당시에는 대통령을 한 번까지만 할 수 있었던 때였는데 이분은 2번을 했죠. 일단 2번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앞에까지는요, 이제 2번까지 할 수 있었는데 전두환 대통령 때 한 번으로 바뀌기 때문에 제가 이따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후부터는 무조건 한 번만 할 수 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다음에 그의 친구 노태우 대통령으로 권력이 승계가 되고 그 이후에요, 김영삼 대통령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진짜 오랜만에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정말 오랜만에 민간인 출신의 대통령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김영삼 정부를 문민정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근데 이 당시에 이 김영삼 대통령은
야당에서 출마한 후보가 아니라 여당에서 출마한 후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여야 교체라는 말은 표현은 하진 않고, 여야 교체라는 표현은 언제부터 나오냐면 그 다음 대통령이었던 김대중 대통령부터 나오게 됩니다. 야당의 대표였던 김대중 후보가 나와서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서 우리는 이때 여야 교체가 일어났다라고 표현하죠. 선거를 통한 여야 교체가 일어났다라고 표현하고요. 그 이후에는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연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부적인 사건을 조금 알아야 되는데,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묶어서 이승만 정부, 이렇게 묶어서 박정희 정부, 이렇게는 전두환 정부, 이런 식으로 크게 묶는 사건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시험에서 탑2로 잘 나온다는 이승만 정부와 전두환 정부를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 게 이겁니다. 48년 8월 15일에 우리나라가 정부가 출범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된 일인지 보죠. 사실 48년에 50총선거라는 게 일어나게 됩니다. 50총선이라는 건요, 총선, 대선이 아니라 총선은 뭐를 뽑냐면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국회의원들이 우리나라의 헌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뽑혔던 국회의원이라고 해가지고 헌법을 제정한다, 제헌절 들어본 적 있죠? 그래서 이들을 제헌국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들은요, 초창기 국회이기 때문에 딱 임기 2년이에요. 보통은 우리 알고 있는 대로 4년이죠. 근데 이때 당시에는 2년의 임기를 갖고 있었고, 이들이 국회에서 열심히 법을 제정한 다음에 그 법에 뭐라고 써 있냐면,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고, 대통령은 국회에서 간선으로 뽑는다. 근데 그 대통령의 임기는 4년이며 그는 2번까지 할 수 있다. 중임까지 가능하다라는 거를 정해놓게 되고, 그들이 간선으로 뽑는다 그랬으니까 그 간선으로 뽑힌 대통령이 바로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정부가 출범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승만 정권 때 어떤 식으로 정권을 길게 연장했는지 보죠. 48년에 국회가 만들어졌는데 이 국회의원들이 간선으로 뽑는 체제란 말이야. 근데 이들의 임기는 언제 끝나나요? 50년에 끝나죠. 근데 대통령의 임기는 언제 끝나? 52년에 끝나지. 자, 이래서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50년에 2대 대통령 선거가 총선이 일어났는데 이 2대 총선에서 이승만을 지지하지 않는 반 이승만 세력이 국회의원에 대거 당선이 된 거예요. 그럼 보자. 52년이 되면 나의 임기가 끝나는데, 이승만 대통령의 임기가 끝났는데, 이때 총선에서 뽑혔던 국회의원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뽑아줄 생각이 없어요. 그럼 이 이승만 대통령은 본인이 간선으로 나왔을 때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완전 불리하겠지. 그래서 헌법을 바꿉니다. 그게 바로 대선이 있기 바로 직전 52년에 1차 개헌이 시도가 되는 거죠. 자, 1차 개헌은 우리가 여당의 안과 야당의 안을 각각 뽑았다, 발췌했다라고 해서 발췌 개헌이라고 하고요. 여당이 원했던 간선에서 직선제로의 변화입니다. 간선이면 100% 안 되니까 그래도 직선에 어떤 목숨을 걸어보자,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그게 통과가 돼서 52년도에 2대 대통령 선거가 진행이 됩니다. 자, 근데 52년은요, 조금 독특한 케이스입니다. 우리나라에 아주 큰 전쟁이 하나가 터졌죠. 50년부터 53년까지 6.25 전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쟁 중에는요, 사실 대통령을 바꾼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대통령을 빨리 믿어야 우리가 북한을 물리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이승만 대통령이 다시 한번 재집권하는데 성공을 하게 되는 거죠. 직선제로 개헌했을 때 이분이 직선제에서 당선이 다시 한번 되게 되고, 이분의 정권은 52년부터 56년까지 늘어난 상황입니다, 현재. 자, 근데 보죠. 이 이승만 대통령은 56년의 임기가 끝나면 3대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 헌법에서 명시해놨잖아. 이 사람은 중임까지 가능하다. 2번까지만 가능하다 했으니까 대통령이 다시 한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분이 대통령이 더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헌법을 고치고 싶죠. 그러면 어떤 내용을 고치는 게 가장 좋을까? 그래, 중임 제한만 철폐하면 될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 선거가 있기 전에 56년에 3대 대선이 있으니까 2년 전 54년에 2차 개헌을 실시를 합니다. 자, 그 개헌은요,
대통령의 중임 제안을 철폐하는 데에 특히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초대 대통령만큼은 중임 제안을 철폐하자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즉 이승만 대통령만 중임 제안이 없다라는 뜻과 마찬가지예요. 그게 2차 개헌으로서 이제 진행이 되게 되는데 그 당시에요. 그 개헌이 통과가 되려면 국회의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됩니다. 전체 국회의원이 몇 명이었냐면 203명. 그 중에 3분의 2? 몇 명입니까? 계산해보세요. 135.3333명이 나오죠. 근데 그럼 찬성이, 이게 이제 국회 그 법안이 통과가 되려면 몇 명이 찬성해야 됩니까? 135.333이니까 136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되는데 정말 드라마틱하게도 135명이 찬성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 법안이 통과가 되지 못했는데 다음 날 갑자기 야! 0.3이 인간이냐? 그건 그냥 버리는 숫자지. 야, 그거는 반올림 법칙에 의해서 0.3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135만 나와도 이거는 통과야 라는 반올림 법칙을 적용했다라고 해서 4는 버리고 5는 올린다 라는 4-4-5입 논리가 적용이 되어서 이 2차 개헌 내용이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차 개헌을 4-4-5입 개헌이다 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3대 대선에 등장했는데 3대 대선을 조금 보죠. 3대 대선의 대통령 후보가요. 자유당에서는 이승만이 나왔고요. 부통령이라는 것도 있어요. 부통령. 그 당시에 각각 뽑는 거예요. 대통령 후보 중에 1명, 부통령 후보 중에 1명. 근데 부통령에는 같은 이승만과 같은 당이었던 곳에 이기붕이라는 사람이 나왔고 그 다음에 민주당이라는 야당에서는요. 대통령 후보가 신익희라는 사람이 나왔죠. 그 다음에 부통령인 장면, 그 다음에 무소속에는 대통령 후보로 조봉암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때 당시에 이승만이 뭔가 세력을 계속 연장하는 것처럼 보이자 사람들이 신익희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았어요. 신익희 짱이다, 짱이다, 짱이다 이러고 있는데 신익희 후보가 지방에 유세를 갔다 오다가 갑자기 기차를 탔는데 가슴이 너무 아프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안 된다. 나중에 서울 도착해서 병원을 가자 해서 그분을 재웠는데 다음날 보니까 그분이 이미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심장이 안 좋아서 돌아가시게 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어쩔 수 없이 대통령에 이제 당선이 된 게 이승만 대통령이 될 거고요. 신익희로 표를 찍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누구에게 정권이 넘어가겠습니까? 조봉암을 많이 찍었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부통령 같은 경우도 똑같죠. 내가 지금 신익희를 못 찍었으니까 부통령이라도 장면을 찍자, 민주당을 찍자 이래가지고 이승만과 장면이 선출이 되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유당과 민주당이 서로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닌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됐나요? 자, 그리고 60년이 됐습니다. 4대 대통령 선거에 이승만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올 수 있죠. 자, 그때 후보를 보시면요. 이승만이 대통령 선거, 그 다음에 대통령 후보의 민주당에는 조병옥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부통령에는 지난번과 똑같습니다. 이기붕과 장면이 각각 나왔는데 자, 지금 이때 당시에 또 누가 돌풍을 일으켰냐면 조병옥 후보가 엄청나게 돌풍을 일으키죠. 근데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조병옥 후보가 갑자기 가슴이 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된다. 지금 이번에 진짜 돌아가시면 큰일 난다. 그래서 이 사람을 미국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승만 이제 후보는 자기 나름대로의 이제 선거 유세를 막 펼치고 다녔는데 조병옥 후보가 이제 선거를 일주일 앞두고선 돌아오게 되죠, 한국에. 뭐로 돌아오려면 시체로 돌아와요. 돌아가셨어요, 수술받다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통령은 또 당선, 이승만 대통령이 또 당선이 된 거죠. 진짜 신기해요. 그래서 4대 대통령으로 이제 대통령 선거가 당선이 됐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지난번에 비슷하게 했다가 부통령이 누가 됐지? 그래, 장면이 됐단 말이야. 근데 이번에도 장면이 된다면 너무 위험하대요. 왜냐면 이때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의 나이가요. 80대입니다. 지금은 100세 시대가 이제 일반적이지만 그 당시에는 83까지 사는 것도 진짜 어려웠단 말이야. 이분 언제 태어나셨냐면요. 강화도 조약 기억나요? 1876년? 그거 1년 전에 태어나셨어요. 진짜 옛날 분이시란 말이야. 그래서 만약에 이승만과 장면이 선출이 됐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죽어. 그럼 누구에게 정권이 넘어갑니까? 민주당으로 정권이 넘어가겠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엔 무조건 부통령이라도 이기붕을 시켜야 된다.
장면이 되는 걸 방지하자. 이래서 일어난 것이 바로 3.15 부정선거가 되겠습니다. 자, 3.15 부정선거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을 뽑으려고 한 게 아니라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는 거죠. 자, 이걸로 사람들이 반발해서 일어난 시위가 4.19 혁명이 될 거고요. 이 4.19 혁명으로 결국은 대통령이 하야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우리가 전두환 대통령 때를 조금 볼 텐데요. 전두환 대통령은요, 이제 80년에 헌법을 한 번을 개정을 하게 됩니다. 8차 개헌인데 이때 당시 그 전의 헌법, 7차 헌법이 7차 개헌으로 된 헌법이 바로 유신체제였거든요. 그래서 유신체제를 없애고 8차 개헌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이제 나는 대통령을 한 번만 하겠다. 단임만 하겠다. 그리고 7년 동안 할 거고요. 간선으로 뽑는다. 국회가 뽑는다는 거죠. 국회는 아니면은 국회가 아니라 대통령을 뽑아주는 어떤 단체에서 간선으로 뽑겠다라는 제도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81년부터 88년까지 12대 이제 대통령으로 지내고 있는데 87년이 됐습니다. 이제 임기를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대선이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그 13대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간선으로 그대로 가다가는 전두환과 비슷한 사람들이 정권을 그대로 연장할 것 같은 거예요. 간선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간선을 직선제로 바꾸자라는 시위가 열심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직선 개헌하라 라고 87년도에 막 일어나자 국가에서는 전두환 대통령 입장에서는 직선으로 바꾸면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니다. 나는 간선이 좋다. 나는 지금의 헌법을 수호할 거야. 지킬 거야. 라는 4.13 호헌 조치를 내리게 되고요. 그때부터 사람들은 시위가 더 거세지죠. 직선 개헌하라. 그리고 호헌도 철폐하라. 라고 하면서 두 가지로 시위를 막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국가에서 그래. 여러분들의 그렇게 요구가 심하다면 받아들이겠다. 내가 직선제로 개헌하겠다라는 요구를 수용한 6.29 민주화선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 6.29 민주화선언의 결과로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의 헌법인 9차 개헌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현재 대통령 몇 년이죠? 5년이죠. 대통령 누가 뽑나요? 사람들이 직접 뽑습니다. 직선으로 개헌이 되게 된 것입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때와 그 전두환 대통령 때의 상황을 조금 비교하셔야 되는데 이승만 대통령의 4.19 혁명의 결과는 대통령 하야. 그치? 근데 전두환 대통령 때의 그 6월 민주항쟁의 결과는 그치? 직선제로의 개헌이라는 뜻입니다. 그 차이점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요. 자, 마지막으로 통일정책 내용을 조금 볼 텐데 통일은요 딱 3명만 나옵니다. 박정희, 노태우, 김대중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을 조금 어느 정도 알아요. 김대중 대통령은 뭐냐면요.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은 한 번도 직접 북한의 짱과 남한의 짱이 직접 만난 적은 없어요. 그냥 고위급 정도가 만나서 얘기를 한 정도인데 김대중 대통령 때는 직접 정상이 만나서 회담을 했다라고 해서 남북 정상회담 2000년도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구분하셔야 되는데 제일 헷갈리는 게 박정희 대통령 때와 노태우 대통령 때입니다. 자, 박정희 대통령 때는 딱 하나고요. 노태우 대통령 때는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구분 지어 드릴게요. 일단 암기 팁. 박정희 대통령은 뭐를 좋아했다? 칠리 소스를 엄청나게 좋아했다. 그래서 칠리 소스 뿌릴 때마다 사람들한테 물어봤대요. 칠리 소스 칠 사람? 칠 사람? 아, 그래. 여러분들은 자, 평민이니까 여러분들에게 뿌려드리겠습니다. 뻥이에요. 자, 칠리 소스 칠 사람. 72년 7.4 남북 공동성명. 그치? 이거 보면 1초 만에 풀린다. 칠리 소스 칠 사람. 자, 너네들은 평민이니까 뿌려줄게. 자주, 평화, 민족적 대단결. 선생님, 그 자주, 평화, 민족적 대단결이 뭔데요? 통일에 대해서 3대 원칙을 정한 거예요. 북한과 함께 이 7.4 남북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외세 간섭 없이 자주적으로 통일하겠다. 평화적으로 통일하겠다. 우리는 민족적 대단결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노태우 대통령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쵸? 이거 암기 팁을 조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표시되는 거 딱 보세요. 노태우, UN 동시가입, 남북 기본 합의서, 그 다음에 한반도 비핵화선언. 자, 노태우 대통령은 무슨 출신입니까? 군인 출신이죠. 자, 군대에서는 우유 마실 때 기합을 넣는다. 어떻게? 핵 하고 우유, 기합, 핵. 노태우
UN 동시가입, 남북 기본 합의서, 그 다음에 한반도 비핵화선언. 자, 이 내용이 노태우 대통령이라는 거, 이거 순서대로, 일어난 순서대로입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하나 박정희 대통령, 하나는 김대중 대통령, 이런 식으로 구분만 하시면 통일 문제는 다 끝나실 거다. 어렵지 않을 거다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는 긴 시간 동안 8강을 통해서 애니메이션으로 여러분들의 한국 사회 좀 어려운 부분을 좀 지워드리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자, 사이다 마시고 이제 묵었던 그 고구마 같았던 그 답답함이 해결이 되셨나요? 자,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이 좀 도움이 되는 특강을 전해드렸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이해가 안 되실 때마다 복습해서 보시고 이제는 개념 강좌로 들어가서 이런 큰 뼈대에다가 살을 붙이는 과정을 좀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또 다른 강좌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